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K7 프리미어 시승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시승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MVHA 성능을 개선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라이드 앤 코너링을 위해서 셰시 개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RMDPS가 들어가면서 성능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K7을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7이 굉장히 많죠. 여기 한 80여 대의 시승차가 준비가 되어 있고, 자세히 보시면 다 다른 색상이에요. 흰색, 은색 빼고 나머지 톤이 다 검은색처럼 보이겠지만 다 다른 색입니다. K7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예전부터 이제 임원들을 어느 정도 고려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색상 톤을 약간 어둡게 그리고 무채색 계열로 꾸며놨습니다. 간단하게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리프트는 이름 그대로 얼굴을 고친다예요. 얼굴을 주로 바꾼다.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철판을 수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프레스로 찍어내고 다시 그 설계를 하는 게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주로 3년, 4년 주기마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줘요. K7은 일단 그릴이 굉장히 커지고 넓어졌습니다. 이 그릴바의 디테일도 이렇게 음각으로 해놓은 것을 조금 바꿨어요. 기존에는 약간 한 번 더 꺾었었는데 지금은 한번 깊게 꺾고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런 느낌이 마세라티와 비슷하다 이런 의견도 많고, 이 호랑이 코 그릴 자체가 BMW의 키드니 그릴을 합쳐놓은 그 느낌 같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바뀐 핵심은 헤드램프가 되겠습니다. 헤드램프는 훨씬 더 면적이 얇아졌어요. 얇아지고 더 옆으로 길어졌습니다. Z자를 추구하는 거는 이전과 동일한데, 예전에는 이제 위쪽에 주간주행등이 있었고 지금 아래쪽에 주간주행등이 중심부까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양산차가 많이 시도하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렉서스가 약간 이런 식의 비슷한 방식을 쓰긴 하는데, 이 램프 전체가 이렇게 통으로 기하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는 K7밖에 없는 것 같고요. 최근 트렌드가 LED가 발전하면서 램프의 면적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트렌드가 되고 있고, 뭔가 이게 첨단 기술 같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K7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차종이 이제 풀 LED 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통 더 램프를 신경 써서 잘 만들면 방향지시등까지 이 안에 넣을 수 있지만, K7은 안개등을 없애는 대신 방향지시등을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상위 트림에는 이 LED 방향지시등이 들어가고, 기본 트림, 프레스티지 트림은 벌브 타입이 들어가요. 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바뀌면서 보닛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고요. 이 범퍼의 형상, 이 얇게 크롬으로 처리한 부분들도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비행기의 날개, 항공기의 날개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가 조금 더 넓은 느낌, 가라앉은 느낌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네, 차체 길이도 달라졌습니다. 일단 전장을 조금 더 키웠어요. 이런 포지셔닝은 아무래도 그랜저를 의식한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네시스 G80보다 5mm 조금 더 깁니다. 그랜저보다는 한 6cm 정도가 더 길고요. 애초에 K7이 그랜저보다 휠베이스는 10mm가 좀 길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트렁크 공간이나 실내 공간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이 수치상으로나마 좀 차별을 두고 있어요. 옆모습의 디자인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이 19인치 휠이 새롭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19인치 휠 같은 경우는 공명음을 없애는 그런 기술이 또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타일팩을 선택을 하면 이 19인치 휠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생산이 더디다고 해요. 자, 뒷모습은 정말 이 호불호가 많이 생기는 디자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램프가 불이 꺼진 상태지만 가운데로 이어져 있는 테일 램프를 이른바 절취선이라고 하죠.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속도감을 표시해 준다고 하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존재감은 뚜렷할 것 같습니다. 얼굴 페이스리프트를 바꾸면서 핵심은 그런 거였어요. 조금 남들과 다른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시도를 해볼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새롭게 다 디자인이 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런 좀 실험적인 디자인을 채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소비자 호응이 좋다면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좀 이어갈 것 같고요. 남들과 조금이라도 차별화되는 디자인 요소를 갖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램프 밑으로 크롬이 지나가는 부분들, 가짜 머플러 디자인, 조금 더 디테일을 가미해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실내는 좀 많이 달라진 편입니다. 지금 완전 레이아웃이 바뀌었고요.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수평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쓰면서 애초에 꽤 넓은 차가 더 넓게 보이게끔 만드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가로로 선들이 쫙쫙 가 있죠. 이 윗부분 대시보드 상단, 그리고 이런 크롬으로 처리한 부분, 아래쪽 부분, 이런 분들이 가로로 쫙쫙 이어져 있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고, 이제 T자형 구조잖아요. T자형 구조에 이 센터 페시아가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서 조작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인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요. 뭐 기아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자, 새롭게 바뀐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이런 버튼들을 중심으로 소소하게 이루어졌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아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전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은 좀 옹색하게 디스플레이가 작았는데 지금 굉장히 커졌죠. 12.3인치인데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면 들어오는 옵션이에요. 기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이 12.3인치가 아니라 8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프레스티지 트림 중에서도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포함한 그 트림이나 노블레스 트림으로 올라가야 이 12.3인치를 이용할 수 있고요. 사실상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선택해야 여러 가지 옵션을 더 넣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쓰기 좋습니다. 12.3인치라 크기도 훨씬 크고 기울어져 있는 각도도 상당히 좋아요. 빛 반사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차가 썬팅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진짜 순정차거든요. 그럼에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이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현대기아차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빌트인 캠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고 뭐 카트홈 이런 것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3.0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타는 걸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 버튼들 배열을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생각보다 보는 거는 굉장히 예쁘거든요. 사용하기도 좋은데 이 버튼 질감이나 버튼을 눌렀을 때 감각은 썩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K3나 그 이하차와 별반 다르지 않는 느낌? 대신 새롭게 바뀐 이 센터 콘솔 디자인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이나 버튼들도 상당히 잘 꾸며놨어요. 이 전자식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스팅어의 디자인과 동일한 거고요. 이 전자식 기어 레버도 이제 옵션으로 설정하는 건데, 전자식 기어 레버를 쓰지 않으면 진짜 예전부터 기아차가 썼었던 그 망치 모양의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됩니다. 이 차와는 좀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K7이 진짜 힘을 좀 뭐 자유롭게 해줬다, 선택권을 많이 부여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트림을 선택해야만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이런 가죽 소재, 그리고 트림 꾸며놓은 것들, 그리고 천장 이 재질들, 이런 것들은 훌륭합니다. 어떻게 보면 몸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운전자가 몸이 닿는 부분들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대신 이런 것 좀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프레임리스로 만들어주고, 소나타만 해도 하이패스가 위쪽에 달리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밀하게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트도 이 화사한 톤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이 실내 색상도 3가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고요. 물론 최고급 트림에서만 가능한 일이겠죠. 트림이 높아져야 이런 자유도가 생깁니다. 근데 시트의 편안함, 뭐 이런 질감은 꽤 좋은 편이에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런 중형 세단 이상급에서는 고급화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이제 나파 가죽이라고 하죠. 나파 가죽과 비교하면 질이 좀 질긴 편입니다. 보들보들한 타입은 아니에요. 자, 가운데 12.3인치 계기판도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종종 보던 거죠.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런 식으로 후방이 보이기도 하고요.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굉장히 화려하게 확확 바뀌는데 크게 예쁜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K7은 굉장히 다양한 안전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기아차가 넣을 수 있는 그 모든 안전 기술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뭐 차선 중앙에 맞춰주는 기능,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터널이 앞에 있으면 자동으로 창문을 닫아주고 내기순환으로 바꿔주는 것, 그리고 과속 카메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줄여주는 것, 후측방에 대한 배려들도 상당하고요. 주변을 보여주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상당히 잘 돼 있죠. 이 어라운드 뷰도 12.3인치 모니터를 선택을 해야 넣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빌트인 캠도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블랙박스랑 비교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쪽인가 이쪽? 이쪽에 이제 영상을 뜨는 곳을 클릭하시면 빌트인 캠과 블랙박스의 비교 영상, 그리고 특장점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옵션 장난을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옵션 장난, 또 다른 트림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K7을 선택할 때는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다시 이 패키지를 좀 나눠 놓고 있다고는 해요. 뭐 스타일팩을 스타일팩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좀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할 텐데요. 출발하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카드키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런 열쇠도 있어요. 이거 제 K3와 거의 동일한 키인데, 뒤에 이 홀드라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원격 시동 같은데 버튼이 너무 질감도 다르고 막 급조한 느낌? 애프터마켓에서 대충 만든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3.0L GDI 모델을 타고 있고요. 8단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모드로 달릴 거고요. 달리는 동안 연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 84km 정도 달리는데 연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와 오늘 이 행사장까지 오는 길에 그랜저 2.4 모델을 타고 왔습니다. 물론 이 차가 3.0이라 옵션도 훨씬 더 좋고 힘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감각, 방향성 이런 것들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 시승 아닌 비교 시승을 진행도 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차가 K7이 상당히 묵직하네요. 근데 그랜저는 이 저속에서 굉장히 경쾌해요. 차가 작은 차 같은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K7은 좀 묵직합니다. 묵직함이 많이 느껴져요. 이게 크기 차이가 그랜저와 K7이 손가락 마디 2개 정도? 그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체감은 훨씬 큽니다. 이런 감각을 고급스럽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타트 앤 스톱은 없고요. 오토 홀드 이런 기술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즘은 뭐 디젤, 가솔린 가리지 않고 다 넣어주는 게 조금 대세긴 하거든요. 사실 그 기술만 있어도 표면적으로는 연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앞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는 게 생겼네요. 좋네요, 이런 거. 어차피 앞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는 기술을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애프터마켓 제품들, 블랙박스나 이런 제품에서 이런 기술들을 먼저 썼고 양산차에서 이제 적용해주고 있네요. 지금 디지털 계기판이 끊임없이 바늘이 움직이거든요. 가짜 바늘이. 그렇게 리얼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디지털 계기판을 오래 쓴 회사들, 뭐 제규어, 벤츠, BMW 같은 회사들은 이 바늘 움직임이 상당히 사실적이거든요. 진짜 바늘 움직이는 것처럼 절도 있기도 하고 그래픽이 좋은데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품질이요. 자, 이 3.3L 직분사 엔진, 기존 엔진을 조금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에는 3.3까지 있었지만 3.3은 이제 사장되는 분위기고요. 3.0까지만 K7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2.5L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여러가지 인증 문제 때문에 시승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엔진이 제일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RMDPS가 들어간 K7도 궁금해요. 구간 단속 구간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게요. 자, 이 오토라고 써있는 부분은 카메라가 나오면 속도를 알아서 맞춰주겠다, 그런 의미고요. 자, 뭐 손을 놓고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차선을 양쪽을 모두 보면서 자동차가 차선 중앙에 놓이게끔 하는 기술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CMDPS에서 RMDPS로 바꾸면서 조금 더 이 조절이 미세해졌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센터를 못 맞추지? 조금씩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네요. 거의 넘기 직전에 다시 이제 바꿔주긴 하는데 분명히 지금 오른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좀 기울어져서 그런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 K9은 안 이랬거든요. K9은 진짜 딱 잡고 갔는데 지금 자유로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나타 그랜저 모드 C MDPS를 쓰고 있어요. 현대차가 후륜 모델 아니면 대부분 CMDPS를 씁니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유일하게 세단 중에서 전륜구동이지만 K7에 RMDPS가 들어갔어요. 대신 모든 모델에 RMDPS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 3.0 모델에만 RMDPS가 들어갔어요. 자, 조향 감각은 모드에 따라서 무게감이 달라지는 이 스티어링 휠이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소나타 YF 터보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스포츠 모드 변경에 따라서 이 MDPS가 무게감이 크게 달라졌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진짜 필요 이상으로 무거웠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저항이 탄력적으로 느껴진다기보다 그냥 잠겨버리는 느낌, 좀 뻑뻑한 느낌이 듭니다. 서킷에 가면 좀 괜찮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도심에서는 이 무게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RMDPS가 뭐 핸들 잠김 현상이나 위급 시에 우리가 갑자기 뭐 장애물이 떨어지거나 사고 상황을 피해야 되는 순간에 이렇게 차를 긴급하게 꺾을 때는 CMDPS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거는 분명합니다. 그랜저의 CMDPS랑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고속 주행에서의 이 방향 전환 느낌도 크게 다르고요. 어떻게 보면 K7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아요. 더 진중하고 무겁게 진행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정도가 너무 좀 지나친 느낌이에요. 신기하죠? 그렇게 우리는 RMDPS를 했는데 막상 RMDPS가 들어갔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RMDPS가 들어갔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 서킷에 가면 차이는 날 거예요. 위급 상황이나. 자, 주행 모드 조작이 굉장히 편해졌으니까 스포츠 모드, 변속이 빠른 편은 아니에요. 네, 현대 기아차가 이제 8단 변속기가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전륜 구동에 들어가는 모델, 그리고 후륜 구동에 들어가는 8단 변속기가 있는데, 이 전륜 구동에 들어가는 8단 변속기는 굉장히 나긋나긋합니다. 상당히 부드러워요. 어떻게 보면 역동성보다는 효율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변속기고요.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뭐 변속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갖춰 놓았습니다. 아까 제가 타고 왔었던 2.4 그랜저 같은 경우는 6단 변속기였거든요. 지금 8단 변속기가 확실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6단 변속기보다는 이런 모드 변경에 따른 성격 변화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주행 모드는 스마트를 시작으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4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에코 모드는 거의 모든 것을 강제화합니다. 이건 뭐 예전에도 기아차가 버튼으로 많이 썼는데 반응을 좀 느리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속 페달을 제가 좀 깊게 밟아도 엔진 회전수를 억제시키는 기술이에요. 이게 에코 모드에서 에어컨 시스템까지 조절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하이브리드처럼 그 정도까지 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엔진 회전수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시스템이고요. 컴포트에서는 뭐 미디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가 높아져도 이 스티어링 휠 무게감이 그렇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 어떻게 보면 스포츠 모드보다 이 컴포트 모드에서의 이 피드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스포츠 모드가 되면 엔진 회전수가 한 500rpm 정도는 높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엔진 회전수를 높여가는데, 자, 이런 식으로까지 K7을 몰 수 있어요. 와, 속도 높여도 이 정도까지 버텨주는구나. 분명히 언더스티어가 나야 되는 속도였는데 잘 물고 갑니다. 기어노브 같은 경우는 수동 모드를 지원하진 않아요. 수동 모드는 자,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수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변속돼요. 변속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대 기아차는 전부 이렇죠. 근데 이렇게 뒤에 가는 모습을 보니까
따로 K7만 볼 때는 몰랐는데 저 절취선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차가 무게중심이 더 낮아 보이거든요. 저 벤츠랑 비교해보세요. 벤츠가 훨씬 더 테일램프가 밑에 있잖아요. 차가 좀 떠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구형보다도 어떻게 보면 무게가 좀 더 위로 가 있는 느낌. 자, 저 K9, 구형 K9. 구형 K9 보세요. 테일램프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얘는 위로 올라가 있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차가 실제로는 꽤 넓거든요. 꽤 넓은 차인데 좀 껑충한 느낌이 뒷모습에서 드네요. 앞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 자연의 소리를 쓰라는 거죠. 비 오는 하루를 들으면서 로드 레이지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비가 오고 그래.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오늘 백바지 입었는데 생기 넘치는 숲. 참 여기 한 광릉 수목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 안이. 이 앞좌석 윈드실드는 이중 접합 유리예요. 그리고 사양이 높아지면 기본으로 뒷좌석까지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이 됩니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다고 모두 다 조용한 건 아니에요. 이중 접합 유리도 분명히 품질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탔었던 링컨 노틸러스가 그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네,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 바람 소리는 상당히 잘 억제가 돼 있는데 제 기대치보다 노면성은 좀 더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랜저가 정숙성 부분에서는 K7보다 조금 나은 느낌도 들어요. 특히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 같은 경우는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게이션 간단한 정보들, 속도, 표지판 이런 것들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되게 커졌어요, 예전보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현대기아차가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맵 데이터를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내비게이션을 잘 만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연동이 안 돼요. 뭔가 맵을 딱 화려하게 나오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급이면 푸조, 르노 정도에서는 충분히 플래그십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동차고, 도요타, 닛산, 혼다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급의 자동차를 이 정도 저렴하게, 이 정도로 잘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자, 지금까지 한 51km, 52km 정도 달렸고요. 엔진 회전수도 많이 높여서 썼고, 주로 스포츠 모드에서 막 달리고 있는데 연비가 10.3 정도 나왔어요. 마음 먹고 달리면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의외네요. 연비는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네요. 지금 K7은 5가지 파워트레인이 들어갑니다. 전부 동시에 출시한다,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2.5L 스마트 스트림 엔진, 3.0L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직분사 엔진, 그리고 2.1L 디젤 엔진. 얘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하이브리드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LPI 모델이 있습니다. LPI는 조금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아직 최신 LPG 엔진까지는 탑재되지 않았어요. 옵션 트림은 이제 좀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옵션 선택을. 그게 가솔린 모델만 해당되는 얘기고, 디젤이나 하이브리드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네, K7 뒷좌석에 앉아서 이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간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 차가 일단 그랜저보다도 휠베이스가 길고, 제네시스 G80보다 차체가 깁니다. 그런 여러가지 특징을 잘 살린 실내예요. 그래서 뒷좌석 공간도 넓고 트렁크 공간도 넓습니다. 네, 등받이 각도를 굳이 조절하지 않아도 누구나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등받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 이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기울어져 있고요. 핵심은 등받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앉는 자세를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저는 헤드레스트 같아요. 이 시트는 좀 제가 딱딱하다고 했잖아요. 옆구리는 딱딱하고 엉덩이 부분은 푹신한데 이 헤드레스트 감촉이 너무 좋아요. 생긴 거는 그냥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쿠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쿠션 덩어리예요. 머리를 딱 댔을 때 느낌이 달라요. 우와, 짱패, 이게 최고다. 이거는 마치 변기 모양 쿠션 이렇게 목에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딱 뒤에서 딱 받쳐주고 있는 느낌. 앞좌석은 안 그렇거든요. 앞좌석은 딱딱해요, 쿠션이. 근데 뒷좌석은 굉장히 부드러운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딱딱하네요. 양 옆만 이렇게 쑥쑥 눌리는 느낌이 다르죠. 다리를
편안하게 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쭉 뻗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을 여러 가지 조금 소소한 기능들로 채워놨습니다. 일단 이 암레스트가 튼실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에 몇 가지 버튼들, 조작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디오 시스템을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공조 시스템을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넓은 공간에 비해서 이 에어컨이 나오는 부분은 이 밑에밖에 없거든요. B필러 쪽에도 붙어 있으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선택한 옵션은 자동으로 닫혔어. 터널이 가까이 오니까 창문이 자동으로 닫혔어. 뒷좌석까지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되고 있어요. 네, 전동식 선블라인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창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뒷좌석에 누군가를 태우는 자동차는 저게 굉장히 중요한데 막상 뒤에서 조절은 못해요. 보통 고급차들은 창문 조절하는 데서 같이 하거나 별도의 버튼이 있는데 앞쪽 센터 콘솔에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은 제가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창문은 원터치로 열리고요. 이렇게 전부 내려가는 구조예요. 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바닥면은 융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이 앞쪽은 밑바닥에 이제 고무 처리를 해놔서 스마트폰을 올려놔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나와요.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끝에 부분을 눌러보면 비어있는 공간들 좀 허술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안쪽 마감까지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차 K7 프리미어를 시승했습니다. 한 80km 정도 달렸고요. 앞좌석에서도 운전도 해봤고 뒷좌석에 와서 앉아서 승차감을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K7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었던 높은 완성도를 조금 더 다듬은 느낌이었고, 결정적인 이 흥행은 이 디자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이 굉장히 멋스럽기도 하지만 약점인 부분도 제 눈에는 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으로 나타날지 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트림 선택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파워트레인 선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신형 K7 프리미어와 그랜저를 놓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좀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